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감쌌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수천 개 기업을 무너뜨리던 그 나라가 이번엔 미국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맹국을 압박하는 미국, 적국이 된 중국,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한국.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침묵 뒤에 누구도 예상 못한 기술의 한 방이 숨어 있었다는 걸 말이죠. 워싱턴은 압박했고 베이징은 견제했지만 결국 웃는 쪽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는 역사의 본능이었습니다. 수많은 침략과 위기 속에서 살아남으며 유전자에 각인된 그들만의 생존의 방식. 가장 낮은 곳에 엎드린 듯 보였지만 실은 가장 높은 곳에서 판 전체를 설계하고 있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워싱턴이 시끄럽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싱가포르 브리핑룸 스크린 속 미국 주요 방송이 난리였어요. 미 행정부 수장이 한국에게 3,500억 달러 관세 폭탄을 선언한 겁니다. 동맹국을 상대로 이런 압박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지가 한국 편을 들고 나선 거예요. 한국을 압박하지 말라는 글로벌 타임즈의 이례적 논조였습니다. 뭔가 계산이 틀어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이슨 카이트입니다. 오랫동안 미군 전략 분석을 담당했고 지금은 중립도시 싱가포르에서 기술 패권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본토가 아닌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워싱턴에선 정치가 분석을 막아요. 의회 압력과 로비스트들의 입김, 정권 눈치 보기가 객관적 데이터를 왜곡시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달라요. 이곳은 동서양의 중립지대이자 정보가 교차하는 허브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한국, 유럽과 아시아의 데이터가 여과 없이 흘러들어오는 곳이에요. 국방부 시절 상관이었던 제임스 장군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보고 싶으면 워싱턴을 떠나라고. 그래서 싱가포르 산업안보연구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곳에서 세상의 진짜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브리핑룸 스크린에 붉은 헤드라인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전례 없는 요구를 한 겁니다.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는 압박이었습니다. 방위비도 아니고 관세도 아니고 그냥 현금을 요구한 거예요. 화면 속 그의 표정은 비즈니스맨 특유의 냉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없어 보였어요. 오직 거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국 방송 앵커가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요구는 한국 국내 총생산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어요. 1990년대 외환위기급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화면 하단 자막이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서울 증시 급락, 원화 가치 하락, 긴급 경제회의 소집이라는 문구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가 사설을 낸 겁니다. 미국을 향해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논조였어요. 사드 배치 때 한국을 경제 보복으로 짓밟던 바로 그 중국이 말입니다. 롯데를 폐업 직전까지 몰아갔던 그 중국이, 한류를 차단하고 관광을 막았던 그 중국이 이번엔 한국 편을 드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 기사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계산되어 있었어요. 미국의 3,500억 달러 요구는 한국에 1990년대 외환위기급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 동맹국을 적대시하면 미국 스스로 손해라는 조목조목 따진 논리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압권이었어요. 한국은 세계 통신망의 균형추이자 기술 공급망의 핵심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감싼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진짜 우방으로 보호하려는 것, 둘째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것이에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공짜로 움직이지 않아요. 뭔가 이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소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8시 정각이었어요. 팀원들이 하나둘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리처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하버드 출신의 전형적인 미국 중심주의자였습니다. 한국이 뭐가 대단하냐며 비웃는 투로 말했어요. 삼성 하나 빼면 남는 게 뭐냐는 식이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의문이 쌓이고 있었어요.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로서 한국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일 가능성을 적었습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덧붙였어요.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멈춘 지금 한국의 통신 기술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메모도 남겼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응이 없었어요. 미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해명도 없었고 반박도 없었고 협상 제안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워싱턴은 분노했고 베이징은 미소 지었고 서울은 침묵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압박받는 나라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카드를 쥔 자의 여유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이 침묵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들은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후 2시 시스템 알람이 울렸습니다. 모니터에 빨간 경고창이 떴어요. 신규 파일 감지 한국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부문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과 6세대 통신, 한국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까?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6세대 통신 시험 위성 성공률이 98%라는 데이터였어요. 화웨이는 미국 제재로 멈췄고 한국은 조용히 우주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LG가 참여한 위성통신 프로젝트, SK텔레콤의 적에도 통신망 구축 현황이 펼쳐졌습니다. 데이터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감싸는 이유를 말입니다. 화웨이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려난 지금 중국에겐 대안이 필요했어요. 한국의 통신기술, 한국의 반도체, 한국의 6세대 네트워크가 중국에겐 생명줄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 압박에 중국 쪽으로 기울게 된다면 중국은 이걸 기술 확보의 절호의 기회로 볼 수 있었습니다. 리처드에게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국이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 하나 빼면 뭐가 있냐던 그의 말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추가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SK하이닉스의 메모리, LG의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현대차의 전기차 부품이 서구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퓨리오사라는 기업 이름이 처음 등장했어요. 보고서에 적힌 문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보다 전력 효율 2배, 가격은 20분의 1이라는 수치였어요. 손으로 3번 밑줄을 그었습니다. 옆에 물음표를 3개 찍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도시는 중립을 상징하지만 세상에 중립이란 건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모든 기술은 패권을 향해 달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어요.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 깜빡이는 파일명을 응시했어요. 한국인공지능 6세대 통신 한 나라의 이름이 세계의 방정식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 대통령은 3,500억 달러를 요구했고 중국은 한국을 감쌌고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엔 뭔가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알 수 없는 변수. 한국 수천 건의 보고서를 읽어봤지만 이렇게 조용한 나라가 세상을 흔든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세상이 그들의 속도에 맞춰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직접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답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현장에,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한국이 왜 침묵하는지, 왜 중국이 그들을 감싸는지, 왜 미국이 그토록 압박하는지 모든 질문의 해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중국의 이상한 친절, 한국의 침묵, 그리고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요구가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싱가포르 연구소 책상 앞에 다시 앉았어요. 모니터에는 중국 외교부 브리핑 녹취록이 떠 있었습니다. 비공개 대화록이었습니다. 중국 고위 관계자가 미국 측에 전한 메시지였어요. 한국을 압박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통신망의 균형추라는 표현을 썼어요. 문장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감싸는 이유가 점점 명확해졌어요. 이건 동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화웨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제재 이후 화웨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상 고립됐어요. 유럽에서 퇴출됐고 아시아에서도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중국의 통신 굴기 전략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LG가 5세대를 넘어 6세대 통신망을 구축하는 동안 중국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연구소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한국의 6세대 통신 프로젝트 관련 자료가 쏟아졌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목표는 2028년 상용화였습니다. 하지만 시험 위성은 이미 궤도에 올라가 있었어요. 위성 성공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98%라는 수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단순한 성공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안정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동시에 증명하는 수치였어요. 미국도 중국도 아직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은 시험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프를 하나 그렸습니다. 가로축에 시간을 세로축에 기술 성숙도를 놓았어요. 한국의 곡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화웨이의 곡선은 2019년을 정점으로 평평해졌어요. 미국 제재가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곡선이 화웨이를 추월한 건 2023년이었어요.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들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자체 기술 개발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유럽 기업들은 미국 눈치를 봐야 하니 협력이 쉽지 않아요. 결국 남은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압박에 중국으로 기울면 중국은 통신 기술의 생명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연구소 내부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중국 담당 분석관들도 참석했어요. 그들은 중국의 전략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분리시킨다. 둘째, 한국 기술에 접근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한국을 중국 공급망에 편입시킨다는 거였어요.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겠냐는 투였어요. 그는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고 데이터를 하나 더 꺼냈어요.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017년 25%에서 2024년 19%로 줄었다는 자료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 리스크를 줄이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새로운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분석 보고서였어요. 퓨리오사라는 기업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더 상세한 내용이었어요. 창업 8년차 스타트업, 직원 300명, 하지만 보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기술 사양을 뜯어봤습니다. 엔비디아 H100 칩과 비교 데이터가 나와 있었어요. 전력 효율은 2배 이상, 가격은 20분의 1 수준, 연산 속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퓨리오사가 개발한 칩의 이름은 레니게이드였어요. 엔비디아가 범용 그래픽 처리 장치를 인공지능에 활용한 거라면 퓨리오사는 처음부터 인공지능 연산만을 위한 신경망 처리 장치를 설계했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글로벌 인공지능 성능 테스트 결과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MLPerf라는 국제 벤치마크 시스템이었어요.
구글 인텔 메타 앞에서 공개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퓨리오사 칩이 동급 제품 대비 최상위권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이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 보고서 끝부분을 읽고 이해가 됐어요. 국내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이 기술의 가치를 몰랐어요. 오히려 해외에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메타가 인수 제안을 했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금액은 1조 2천억 원 수준이었어요. 한국 스타트업으로선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퓨리오사는 거절했어요. 이유가 흥미로웠습니다. 기술을 팔면 한국이 인공지능에서 뒤처진다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스카이라인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기술 주권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친절도 미국의 압박도 모두 이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리처드에게 퓨리오사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만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삼성 하나 빼면 뭐가 있냐던 그의 말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조용하지만 전쟁의 중심에 있다는 것,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놓고 줄다리기 하는 이유는 한국의 기술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은 어느 쪽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8시, 싱가포르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마리나베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를 보러 가야겠군. 데이터만으론 부족했어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공장을 보고 연구소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이었어요. 그날 밤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인천까지 6시간 남짓 걸리는 직항편이었어요. 출발은 이틀 뒤였습니다. 그 이틀 동안 한국 관련 자료를 모조리 뒤졌어요.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백서, 주요 기업들의 기술 개발 연역을 샅샅이 읽어냈습니다. 밤새 모니터와 씨름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2020년대 기술 강국으로 올라선 궤적이 놀라웠어요. 일본의 반도체 소재를 막혔을 때 3년 만에 국산화해낸 저력, 독일이 K9 자주포 엔진 수출을 거부하자 자체 개발로 독일을 능가해버린 집념, 데이터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막히면 뚫고 당하면 복수한다는 패턴이었어요. 출국 전날 밤, 퓨리오사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엔비디아를 알아야 했어요. 엔비디아는 미국 기업입니다. 원래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들의 그래픽카드가 인공지능 학습에 최적이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가 엔비디아 칩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글도 메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엔비디아 칩 없이는 인공지능을 돌릴 수 없었어요. 한 개에 4천만 원이 넘는 H100이라는 최고급 칩을 수십만 개씩 사들였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천조 원을 넘어선 이유였어요. 문제는 독점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했어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공급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어요.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이 한 회사의 목줄이 잡힌 셈이었습니다. 대안이 절실했어요. 그때 등장한 게 퓨리오사였습니다. 2017년 설립된 한국 스타트업이었어요. 직원 300명 남짓한 작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든 레니게이드라는 칩이 업계를 놀라게 했어요. 엔비디아 H100과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전력은 절반만 쓰고 가격은 2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핵심 차이는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원래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인공지능에 활용한 거였어요. 범용 제품이라 불필요한 기능이 많았습니다. 반면 퓨리오사는 처음부터 인공지능 연산만을 위해 칩을 설계했어요. 불필요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효율을 극대화한 겁니다. 인천공항 도착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싱가포르의 습한 열기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강남 쪽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퓨리오사 연구소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간판마다 한글이 빼곡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영어와 중국어가 섞이지 않았어요. 오직 한국어뿐이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이 언어부터 확고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연구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건물 입구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실시간 퍼포먼스 테스트라는 문구였어요. 글로벌 기자단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규모가 컸어요. 유럽 주요 매체들도 와 있었습니다. 출입증을 받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테스트 현장은 거대한 홀이었어요. 중앙에 2개의 서버렉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엔 엔비디아 H100 칩이, 다른 하나엔 퓨리오사 레니게이드 칩이 장착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두 선수를 링 위에 올려놓고 직접 대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동일한 인공지능 학습 작업을 두 칩에 동시에 부여하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같은 문제를 두 학생에게 풀게 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처리 속도, 전력 소비량, 발열량이 실시간으로 그래프에 나타났어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전력 소비량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 칩이 700W를 소비할 때 퓨리오사 칩은 350W에 머물렀어요. 정확히 절반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옆에 있던 관계자가 설명해줬어요. 데이터 센터는 수만 개의 칩을 동시에 돌립니다. 전력비가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00개의 칩을 돌린다고 가정하면 엔비디아는 7,000kW, 퓨리오사는 3,500kW가 필요했어요. 전력비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게다가 발열이 적으면 냉각 비용도 줄어들었어요. 운영비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가격 비교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엔비디아 H100 칩 한 개 가격이 약 4천만 원, 퓨리오사 레니게이드는 200만 원 수준이었어요. 20분의 1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유럽 기자가 옆 동료에게 뭔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퓨리오사 측 수석 연구원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도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그는 엔비디아 본사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 칩은 범용 제품이라 게임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인공지능도 돌릴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퓨리오사 칩은 오직 인공지능만을 위해 설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만능 공구와 전문 공구의 차이라고 비유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마이크를 건네받고 질문했습니다. 메타가 거액의 인수 제안을 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박 연구원이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조 2천억 원 수준의 제안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거절 이유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 기술을 해외에 팔면 한국은 영원히 인공지능 시대에서 뒤처진다고. 엔비디아가 미국 기업이라 미국이 인공지능을 주도하듯이 퓨리오사가 한국에 있어야 한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본이 아니라 신념을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들은 칩을 설계한 게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은 초강대국이지만 지금은 한국을 배우고 있었어요. 테스트 현장을 나왔습니다. 서울거리가 석양에 물들고 있었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대신 세상을 만든다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도현 연구원과 다시 만났습니다. 테스트 현장이 아닌 조용한 카페였어요. 강남 한복판이었지만 창밖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문을 열었어요. 엔비디아 본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다고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화려함을 모두 경험했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2017년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이방인이었다고 말했어요. 핵심 기술 회의에서 배제되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종 문제가 아니라
국적 문제였다고 강조했어요. 미국은 결국 자국민만 믿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퓨리오사 창업팀에 합류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직원이 30명도 안 됐다고 해요. 사무실은 좁았고 장비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다고 표현했어요. 모두가 한국에서 세계를 바꾸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자금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설명해줬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냉담했어요. 엔비디아가 이미 시장을 장악했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직원 월급을 석 달이나 밀렸다고 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사명이었다고 표현했어요. 2023년 전환점이 왔다고 했습니다. 메타가 접근해 왔다고 해요. 처음엔 기술 협력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인수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어요. 금액은 1조 2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창업자와 핵심 인력 모두에게 천문학적 보상이 보장됐다고 했어요.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밤새 토론했다고 해요. 누군가는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습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대다수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명확했다고 말했어요. 이 기술을 팔면 한국은 영원히 인공지능 시대의 하청업체로 남는다는 거였습니다. 박 연구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엔비디아가 미국에 있어서 미국이 인공지능을 주도합니다. 삼성이 한국에 있어서 한국이 반도체 강국입니다. 퓨리오사가 한국에 남아야 한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타 제안을 거절한 뒤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해외 거물이 인정한 기술이라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아이러니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술을 먼저 알아보지 못한다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조 2천억 원은 기술의 가격이지 미래의 가치는 아니라고 했어요. 퓨리오사가 성공하면 그 가치는 100조 1000조를 넘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돈이 아니라 신념을 선택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밤 9시였어요. 서울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 기술자들은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짓고 있었어요. 호텔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해외 반응을 검색했어요. 주요 외신들이 퓨리오사 테스트 결과를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주요 매체가 한국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어요. 미국 경제지는 엔비디아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언론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경계하는 투였어요. 우리는 아직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논조였어요. 리처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퓨리오사 테스트 결과와 박도현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전송했어요. 그가 즉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도시는 밤에도 일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지금도 연구실에서 칩을 설계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공장에서 제품을 조립하고 있을 거예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선택. 그들은 인공지능 칩을 설계한 게 아니라 한국인의 자존심을 설계했습니다. 1조 2천억 원을 거절한 건 미친 짓이 아니라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었어요. 미국에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일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선 모든 게 돈으로 환산됩니다. 기술도 인재도 모두 가격표가 붙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에선 기술자들이 정치인보다 애국자였어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국가의 신념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반도체도 배터리도 디스플레이도 모두 한국 사람들의 자존심이었어요. 퓨리오사는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내일은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거제도까지 가야 했어요. 한국의 산업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한 번 당하면 두 번은 당하지 않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서울역 플랫폼에 섰습니다. 고속철도 출발 30분 전이었어요. 산업부에서 연결해준 연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성이 다가왔어요. 서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연구원 소속이라고 했어요. 조선산업 정책을 오랫동안 분석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열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서 연구원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거제 조선소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조선산업의 역사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970년대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엔 제대로 된 조선소가 없었다고 해요. 일본과 유럽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조선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정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간주했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비웃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0%로 밀려났어요. 유럽은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열차가 경부선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공장지대가 지나갔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 연구원이 말했어요. 저 공장들 대부분이 조선 관련 협력업체라고 엔진 부품, 전자장비, 철강 자재를 만드는 곳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소 하나가 수천 개 기업을 먹여 살린다고 덧붙였어요. 2시간 만에 거제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 조선소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게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한 번에 배 10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출입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먼저 방역 시스템을 통과해야 했어요. 체온 측정과 신원 확인이 이어졌습니다. 안전모와 작업복을 지급받았어요. 현장 안전관리자가 간조했습니다. 작업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진 경로로만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진 못했어요. 용접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지정된 통로로만 걸었어요.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15분 정도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더 이상은 작업 방해가 될 것 같았어요. 관리자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본관 3층이었어요. 넓은 회의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조선소 기술총괄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김태현이라고 소개했어요.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한 사람 특유의 단단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모니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최근 미국 조선소 재건 요청 관련 내용이었어요. 김 이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 행정부 수장이 석 달 전 한국에 공식 요청을 했다고 해요. 미국 조선소 재건을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던 바로 그 사람이 이번엔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거였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조선산업 추이였어요. 1980년대 이후 급격히 무너졌다는 데이터였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경쟁력을 잃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군함조차 제대로 못 만드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군 355척 확보 계획이 있지만 조선소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었어요. 서 연구원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고 물었어요. 김 이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방식이 아니면 안 한다고, 기술 이전은 없고 주도권도 넘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협력은 하되 종속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독일 엔진 사례가 나왔어요. 과거 한국이 K9 자주포용 엔진을 독일에서 수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K9 수출을 막으면서 엔진 공급도 중단했다고 해요.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이 3년 만에 자체 엔진을 개발했다는 자료였어요. 그것도 독일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한 걸로 만들었다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한국 엔진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고 했어요. 독일은 시장을 잃었습니다. 막으려다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더 극적이었습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사례였어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 같은 제품들이었어요. 일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95%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래프는 정반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3년 만에 모든 소재를 국산화했다는 데이터였어요. 일본 의존도를 10% 이하로 낮췄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잃고 매출이 급감했다고 나왔어요. 도쿄일렉트론 같은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당하면 두 번은 당하지 않는다고, 그게 한국 산업의 DNA라고 간주했어요. 막히면 끝까지 뚫고 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눈빛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대만 사례를 물었습니다.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김 이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적자가 1조 7천억 원을 넘었다는 데이터였어요. 미국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숙련 인력도 부족했다고 나왔습니다. 핵심 기술은 여전히 대만에 있었어요. 결국 미국 공장은 반쪽짜리였습니다. 한국은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게 김 이사의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에 조선소를 지어줄 순 있지만 핵심 설계와 기술은 한국에 남는다고 분명히 했어요. 미국은 조립만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술 주권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간주했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아래서 수천 명이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들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용접하고 있다고, 그게 한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후 4시 조선소를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어요. 서 연구원과 함께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혼잣말을 했어요. 한 번 막히면 끝까지 뚫는다고, 그게 한국식 복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거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철도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지대가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 연구원이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컨테이너 물동량 통계가 떠 있었어요. 한국 주요 항만의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삼성과 현대와 LG 로고가 찍힌 화물들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가고 있다는 그래프였어요. 이건 단순한 수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산업의 심장 박동을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서 연구원과 헤어져 싱가포르 연구소에 원격 접속했어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리처드가 보낸 긴급 보고서가 와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기술 의존도 분석, 전세계 공급망 긴급보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데이터가 펼쳐졌어요. 미국 산업의 한국 부품 의존도가 37%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메모리는 64%, 디스플레이는 58%, 배터리는 43%였어요. 유럽은 더 심각했습니다. 전체 의존도가 42%에 달했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만 따지면 한국 부품 없이는 생산 라인이 멈춘다는 분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조차 31% 의존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려다 오히려 한국의 목줄이 잡힌 셈이었어요. 리처드가 보낸 메모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고, 이건 과장이 아니라 냉정한 사실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인정하지 않았을 문장이었어요. 삼성 하나 빼면 뭐가 있냐던 그가 완전히 생각을 바꾼 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자료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인천항 실시간 선적 데이터였어요. 지난 일주일간 출항한 화물선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 항구로 향하는 배에는 삼성 반도체와 LG 배터리가 실려 있었어요. 유럽으로 가는 선박엔 현대차 부품과 SK 화학 제품이 가득했습니다. 동남아시아행 화물엔 디스플레이 패널과 통신 장비가 빼곡했어요. 모든 선적 리스트의 끝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박혀 있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 내렸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 반응을 모아놓은 섹션이 나왔어요. 영국 공영방송이 한국을 세계 공급망의 핵심 허브라고 평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주요 일간지는 기술이 더 이상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어요. 일본 경제지 기자는 우리는 아직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다고 인정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 필요성을 간조하는 논조였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프랑스 산업지 기사였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적었더군요. 한국은 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리듬에 맞춰 돌아간다고 표현했어요. 정확한 관찰이었습니다. 한국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데이터로 말했어요. 제품으로 보여줬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빌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었어요. 연구소에서 칩을 설계하는 엔지니어, 공장에서 배터리를 조립하는 노동자,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싣는 인부들. 이 모든 사람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잠들지 않았어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어요. 여러 안을 적어봤습니다. 한국, 세계 공급망의 중심 기술로 본 한국의 위상, 하지만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의 심장은 지금 한국에서 뛴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첫 문단을 썼습니다. 이건 경제보고서가 아니라고 적었어요. 세계가 어떻게 한 나라에 의존하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려 한 적이 없다고 썼어요. 다만 세상이 스스로 그 주위를 돌게 됐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수치를 넣었어요. 배터리 분야에선 LG와 삼성 SDI가 40% 점유율을 보인다는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삼성과 LG가 합쳐 60%를 넘었어요. 조선은 현대와 삼성중공업이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없이는 현대 문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고 전기차를 생산할 수 없고 배를 건조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서버도 돌릴 수 없고 통신망도 유지할 수 없어요. 이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이었어요. 위협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리처드에게 초안을 보냈습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완벽한 분석이라고 워싱턴에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어요. 이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필수 파트너라고 적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파일명은 한국 세계 공급망의 심장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 연구소를 거쳐 워싱턴으로 전달될 겁니다. 국방부와 국무부가 읽을 거예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인정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압박할까요? 창밖 서울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가 세계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 빌딩에서 설계한 칩이 실리콘밸리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있을 겁니다. 저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가 독일 자동차에 들어갈 거예요. 저 연구소에서 개발한 통신 기술이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갈 겁니다. 이건 수출이 아니라 심장 박동이었어요. 한국이 뛰면 세계가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있었어요. 택시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로 출근 차량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새벽 6시인데도 이 나라는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았어요. 싱가포르행 직항편이었습니다. 6시간 뒤면 다시 중립지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더 이상 중립이란 게 없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기내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에서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퓨리오사 테스트 영상, 조선소 회의 녹음 파일, 공급망 분석 데이터가 폴더마다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선택받지 않았다는 것, 대신 선택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이 한국을 둘러싸려 했지만 결국 한국을 중심에 두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습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서울의 차가운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구소로 직행했어요. 마리나베이가 보이는 사무실에 들어서자 리처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한국 보고서를 읽었느냐고 물었더니 3번이나 읽었다고 답했어요. 오후 4시 긴급 국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각국 담당 분석관들이 화상으로 접속했어요. 미국 워싱턴에서 3명, 유럽 브뤼셀에서 2명, 일본 도쿄에서 1명, 중국 베이징에서 1명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 본부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8개 화면이 동시에 떠 있었어요. 모두가 한국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한국 세계기술 공급망의 핵심 노드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파란 선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빨간색, 배터리는 초록색, 디스플레이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모든 선이 한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결국 어느 편에 설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무역은 유지하고 있고 동시에 유럽과 동남아시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편을 고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어요. 대신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박했습니다.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세상을 연결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어요. 편을 고르는 건 정치의 논리이고 연결하는 건 기술의 철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전자를 선택한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워싱턴 분석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3,500억 달러,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미국 중심주의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오만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이 미국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의 태도였어요. 답했습니다. 압박은 이미 실패했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압박받을수록 자립 기술을 강화한다고 덧붙였어요. 독일이 엔진을 막았을 때 3년 만에 국산화했고 일본이 소재를 차단했을 때 역시 3년 만에 독립했다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압박이 아니라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간조했어요. 그때 시스템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무역 데이터가 감지됐다는 신호였어요. 화면이 자동으로 전원됐습니다. 신규 무역로 감지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경유 중동행이라는 문구가 떴어요. 지도에 새로운 파란 선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거쳐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어지는 경로였어요. 데이터를 클릭했습니다. 상세 내용이 펼쳐졌어요.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기술을 베트남에 이전하고 배터리 조립 라인을 인도네시아에 구축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완성품을 중동 시장에 공급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우회하는 제3의 루트를 구축한 겁니다. 브뤼셀 분석관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동맹을 기술로 짜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설계라고 표현했어요. 정확한 관찰이었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쿄 분석관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려다 오히려 시장을 잃은 걸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베이징 분석관은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던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은 누구의 편도 아니었어요. 한국 자신의 편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정의했습니다. 세계 공급망에서 한국을 빼면 방정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일본도 모두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건 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간조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각국 분석관들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대형 스크린엔 여전히 한국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파란 선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선 하나하나가 세계 어딘가의 공장과 연구소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싱가포르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중립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세상의 진실을 봤습니다. 한국은 총 대신 칩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위협 대신 기술로 세상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외교의 끝에서 기술이 시작됐고 협상의 한계에서 혁신이 답을 제시했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동맹은 변하지만 기술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정치는 흔들리지만 공급망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선택한 길은 편을 고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와 연결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연결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여러 번 고쳤습니다. 불변의 변수, 한국이라고 적었다가 지웠어요. 기술로 본 한국의 위치라고 썼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 조용한 기술이 세상을 다시 쓰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글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서민준 연구원과 나눴던 대화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거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철도 안에서 그가 말했던 문장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동맹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할 때마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어요. 관세 압박이 들어올 때마다 수출 다변화를 추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대신 위협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나올 때마다 한국은 독자 무기 체계를 개발했어요. KF-X 전투기 프로젝트가 그랬고 KSS 잠수함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할 때마다 한국은 자체 방산 기술에 투자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금 한국 방산 수출액이 연간 20조 원을 넘어섰다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관세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한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할 때마다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어요. 중동과 동남아시아와 중남미로 수출선을 다각화했습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춰갔어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의 25%였는데 지금은 18%로 낮아졌다는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한미동맹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서 연구원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은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종속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일방적 압박은 동맹이 아니라 지배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을 원한다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동맹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위계질서였습니다. 미국이 결정하면 동맹국들은 따라야 했어요. 의견을 묻는 척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동맹입니까? 아니면 그저 미국 중심의 질서 유지 시스템입니까?
한국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기술적 자립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건 반미 감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대등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체 전투기를 만들고 자체 잠수함을 건조하고 자체 반도체를 설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기술 자립이 곧 외교적 자율성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떠올렸습니다. 미 행정부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이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한국은 미군 철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삼았어요. 미국이 협상 카드로 쓰려던 게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만든 겁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종속국이 아니라고,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지만 미국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썼어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수록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해 간다고 경고했어요. 문단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본질에 대해 쓰기 시작했어요. 서 연구원이 했던 말을 떠올렸음이 진정한 동맹을 원한다니다. 한국은 5천년 역사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라는 거인들 틈에서 버텨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하나를 배웠다고 말했어요. 누구도 믿지 말고 자신만 믿으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DNA에 새겨진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동맹은 변할 수 있지만 기술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철학이었어요. 정치는 흔들리지만 실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끊임없이 기술에 투자했어요. 반도체와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와 조선의 국가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를 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가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됐어요. 미국이 압박해도 중국이 회유해도 일본이 견제해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군사력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산업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철학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세상을 바꾸려 한 적이 없다. 다만 세상이 그들의 기술에 의존하게 됐을 뿐이다. 그들은 승리를 외치지 않는다. 대신 결과로 증명한다. 국가는 정치로 움직이지만 문명은 기술로 움직인다.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한국 조용한 기술혁명이었어요. 이 보고서는 워싱턴으로 전달될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읽을 거예요. 국무부 관계자들이 검토할 겁니다. 그들이 이걸 읽고 생각을 바꿀까요? 한국을 압박 대상이 아니라 존중할 파트너로 볼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싱가포르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오늘은 한국을 존경합니다. 그들의 조용한 기술이 세상을 다시 쓰고 있어요.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조용한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법입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압박에 굴하지 않고 기술로 세상과 대화하길 바랍니다. 동맹의 이름으로 종속을 강요받지 않고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가 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길 바랍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의 심장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이 강한 나라들만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자기 길을 가는 나라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말 한마디 크게 하지 않아도 기술과 끈기로 세상을 바꾸는 힘, 그게 진짜 실력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는 그걸 고집이라고 부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집이 역사가 되고 자존심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묵묵히 실력으로 설득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오래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